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와 드라이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인버터 부분에서 승합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이 공부하는 단계 이전에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백라이트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버터는 백라이트가 형광등 방식인 CCFL을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이라는 것은 교류를 이용해서, 교류의 고압 방전을 이용해서 백라이트를 점중해두다 보니까 인버터라는 걸 쓴다 이거죠, 인버터. 그래서 우리가 SMPS로부터 이쪽에 12V를 받아서 PWM과 FET가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가 있는 겁니다. 트랜스라는 소자는 변하는 교류를 1차 측에 걸어줬을 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2차 측에 코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죠. 이쪽에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감겨져 있고, 왜냐면 이 유도 기전력은 권선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2차 측에 많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FET와 PWM이 공조를 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주면 이 AC가 어디 걸려지는 거죠? 바로 1차 측, 트랜스 1차 측에 걸려지는 겁니다. 1차 측에 걸려지게 되면 이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되겠죠. 2차 측에 발생된 유도기전력이 뭡니까? 굉장히 승합된, 그죠? 고압의 어떤 교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밸런스 캐패시터를 통해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라이트를 고압 방전에 의해서 우리가 점등을 해준다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승합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승합회로는 뭐냐? 우리가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승합회로는 PWM과 FET로 이루어진 스위칭 회로의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 AC 형태로 변환된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으로 공급하여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트랜스 2차 측으로 승합된 AC 형태의 유도 기전력을 CCFL 커넥터를 통해 CCFL 백라이트로 공급하기 위한 회로이다. CCFL은 교류 신호에 의해 동작되는 형광등이므로 인버터의 트랜스가 사용된다. 승합회로 중심 소자는 트랜스이다. 자, 이것이 이제 승합회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그러면은, 자, 뭐 드라이버든 인버터든 좋습니다. 얘는 뭡니까? 인버터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동작을 못한다 그랬죠. 왜 혼자 동작을 못하면 SMPS PWM과 틀리게 인버터나 드라이버 PWM은 우리가 SMPS를 통해서 VCC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얘는 동작을 못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항상 AD보드 MCU로의 통제를 받는다.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누르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든다 그랬죠? AD보드 쪽 메인보드라고 그러죠. 메인보드 MCU 폼웨어로 들어가서 거기에 연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PWM의 이네이블 단자, 즉 여기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야, 펄스 발진을 해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SMPS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 SMPS를 얘기하는 거죠. 220V만 인가하면은 PWM이 자동으로 동작해서 2차 측으로 5V, 12V가 나오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인버터 드라이버는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AD보드로부터 시그널, 이 PWM의 펄스 발진을 시작하십시오 하는 이런 사인을 이쪽으로 AD보드로부터 공급받아야 얘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FET와 PWM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서 이런 뭡니까? 교류 형태의 이런 신호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 받느냐? 이 신호는 스위칭 프로세서를 거치면은 DC 형태의 신호가 AC 형태로 변한다. 왜 AC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공부 많이 한 사람 벌써 다 알겠죠? 왜? CCFL이라는 백라이트는 이게 이쪽 형광등이란 말이에요. 형광등은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DC를 ACO로 바꿔줘야 이 트랜스 소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변화하는 신호를 1차 측에 걸어줘야, 변화하는 신호를 1차 측에 걸어줘야 2차 측으로다가 승합된 신호가 나온다. 그거를 어디 걸어주냐? 바로 여기 CCF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승합회로란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AC 형태 신호를 받았다 이거죠. 여기서 이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서 AC 형태 신호를 받았다. 그걸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걸어주면은 2차 측에는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립스보드 말고 인버터 따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좀 보이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티커 레벨을 안 보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띄워보면은 2차 측에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트랜스는 2차 측의 권선비에 따라서 강압을 할 수도 있고 승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버터는 뭐냐면 승합을 하는 거죠. 승합된 교류 신호를 여기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눈을 안 봐도 알겠죠. 고장 수리가 들어왔다. 딱 우리가 이제 전원 공급 장치,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를 보니까 트랜스가 있다. 아, 이건 CCFL 없다. 아, 이건 LED 백라이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승합 회로입니다. 회로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발생된 이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 걸어주냐? DC로 AC로 만들어주겠죠. 이 신호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트랜스죠. 트랜스 쪽 1차 쪽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걸리는 거죠. 왜 여기 두 개가 있냐면은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 상하 두 개, 하에 두 개의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FET도 두 개가 있죠. PWM은 얘가 하나를 가지고 듀얼로 쓰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 변하는 신호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니까 2차 측에 건선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높은 이 교류가 나오더라 해서 밸런스 캐패시터를 통해서 바로 CCFL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백라이트가 켜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켜지면서 MCU로부터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디밍 신호죠. 디밍 신호. 디밍. 백 브라이트니스라는 얘기도 쓰는데 밝기 조정이죠. 우리가 전원을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버터가 동작되면서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이 됩니다. 최대 밝기로 동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글쎄 주위에서 보면은 모니터를 굳이 뭐 어둡게 쓰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두우면 왜 어둡냐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낼 때 MCU에서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디밍 회로를 통해서 이쪽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PWM에서 이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맥스 브라이트를 동작하게 된다. 근데 사용자가 화면 밝기를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디밍 신호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런 펄스, 이런 온오프 신호를 갖다가 좀 줄여주겠죠. 줄여주겠죠. 뭐 듀티 사이클 조정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로 이 PWM이 키를 가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 제품마다 이 구조가 다 틀려요. 또 토포로지 방식에 따라서 FET를 갖다가 양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토포로지 방식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 회로도를 가지고 자꾸 회로를 이렇게 따라가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지 않으면 이거 회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품이 이 모양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5V 12V 라인은 립스보드에서 어느 쪽이다. 그라운드는 어느 쪽이다. 12V 인버터 전원 공급 라인은 어느 쪽이다. 온오프 시그널 어디서 통해서 들어오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브라이트니스 라인, 디밍 컨트롤 라인은 어느 회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할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 가면 다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의 다이오 모드는 어떤가? 아니면 부자 모드는 어떤가 찍어가면서 연결된 회로는 부자음이 울릴 겁니다. 그게 연결된 회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면 옛날에 공부했던 거하고 틀리게 회로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부가 어떤 이런 소자들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익히지 않으면 풀이는 여러분 곁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설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계자들이 한 제품만 보겠습니까? 여러 외국사 제품들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보면 생뚱맞은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회로 따라가면서 이 제조사는 어떤 부가율을 더 썼구나. 어떤 걸 우리하고 틀리게 뺐구나.
이 뺀 이유는 뭐지? 제조 원가 문제인가? 아니면 꼭 없어도 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문제인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 다음에 설계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얘는 왜 이걸 안 썼지? 이걸 왜 뺐지? 이게 왜 추가가 돼 있지? 그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고, 이런 회로를 따라가면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요거는 부가회로가 뭐가 들어갔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따라가면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죠?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인버터의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트랜스 양부 판별, 이 트랜스가 있다고 그랬죠. 트랜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측에 단선이 많습니다. 2차 측, 2차 측 단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항상 뭡니까?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기에 DC 모드로 놓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측정을. 그래서 2차, 여기 트랜스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럼 측정했을 때 100오hm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한쪽이 프로텍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깜빡하고 많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코일은 유도 능력을 체크하는 인덕탄스를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거는 우리가 테스터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바로 LCR 메터라는 L값, 즉 인덕탄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필요한데, 고가의 장비보다는 우리가 핸드형 LCR 메터를 요즘은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해서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형 모델이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인덕턴스 값을 측정했을 때 이 인덕턴스는 유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즉 1차 측에 어떤 전압을 걸어줬을 때 2차 측에 얼마나 많은 그 유도 기전이 발생되느냐 하는 그런 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유도 능력이 떨어졌구나 하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을 때는 뭐 잠깐 어떤 백라이트가 점등되고 꺼진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프로텍션이 걸리게 되는 거죠. 프로텍션이 걸린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PWM의 어떤 이런 펄스 발진이 중지가 된다. 이 지금 온오프 신호를 갖다가 FET 게이트에다가 걸어줘야, 신호를 공급해줘야 이걸 스위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텍션이 걸린다는 얘기는, 자, 트랜스 이상이 있으니까 피드백에 이걸 점검을 해갖고, 야, 2차 층에 문제가 있어. 발진 정지해.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줘야, TR과 여러분들 FET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항상 TR은 베이스에 어떤 바이어스 신호가 가해져야 콜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는가, 에미터에서 콜렉터를 흐른다. FET는 뭡니까?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걸어줘야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어떤 전압이라든가 소스에 대기하고 있던 전압들이 소스에서 드레인 또는 드레인 소스에서 도체 역할을 해준다. 그게 바로 반도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PWM에서 듀티 사이클을 좀 죽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백라이트가 안 켜진다는 얘기죠. 스위칭 프로세스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LCR 메타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 저항 모드로 놓고 여기 2차 측을 쟀을 때 여기 이 트랜스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를 양쪽 쟀을 때 이 100오h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한쪽이 프로텍션이 걸리는 겁니다. 즉 인버터가 CCFL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측정하면 되겠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돈하고 결부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제가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탁상용하고 이 핸드가 갖고 있는데 뭐 이거 써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덕턴스 값을 뭐 이런 것들은 뭐 간이적으로 어떤 굳이 출장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갖고 와서 측정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이제 수리하면서 필요한 거니까 구입을 하면 뭐 비싸지도 않아요. 한 5, 6만 원 하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국내에서는 비싼데 알리라든가 타오바오라든가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싸죠. 그래서 그런 핸드형 LCR 메터는 우리가 테스트하기 갖고는 우리가 뭐 다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인덕턴스, 즉 유도 능력을 얘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LCR 메타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용법은 LCR 메타에 대한 어떤 강의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 별도로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우리가 트레이스로 보면 여기 1차 측이죠, 이게. 1차 측은 뭡니까? 1차 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CCFL 방식의 백라이트는 교류를 이용하는 건데 승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승합을. 자, 1차 측에 코일 보면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이게 1차 측이죠, 여기 2차 측입니다. 1차 측에 코일이 조금 감겨져 있어요. 이게 1차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죠? 여기 2차입니다. 왜? 1차 측의 결어준 교류 신호에 의해서 2차 측으로 굉장히 높은 고압의 교류를 만들어서 이 CCFL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승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는 뭡니까? 이 코일 건선수의 유도기 전력이 비례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2차 측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죠? 근데 이제 2차 측의 이 코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굉장히 많이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CR 메타로 측정이 좀 거북하다면, 없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테스터의 저항 모드로 놓고요. 요 2차 측을 재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 띄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가능한 거니까 사실은 모든 소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회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탈거해서 측정하는 게 좋겠죠. 특히 콘덴서 같은 경우는 탈거 안 하면 어떤 그 정정 용량, 캐패시턴스 매트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탈거를 하지만 다른 거는 그냥 우리가 실장에서는 많이 하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사실 이 탈거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죠. 근데 참 귀찮잖아요. 뭐 납이 3년 이상 산화돼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디솔더링 하다가 패턴도 끊어먹고 뭐 생쇼를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실장 상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쟀을 때 이 트랜스가 2개라고 그랬죠? 2개. 그죠? 인버터에서는 이 2개 2차 측 했을 때 100옴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안 된다. 저항이 작은 쪽 램프는 점등이 되지만 큰 쪽은 프로텍션이 걸리게 된다. 프로텍션이 걸리다는 얘기는 뭡니까? 피드백 효율에서 걔를 잡겠죠. 피드백, 물론 SMPS라든가 그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는 이 피드백 회로가 준비가 되어 있죠. 괴한 회로라고 얘기했죠. 괴한 회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 2차 측을 항상 감시를 해서 그 이상 현상을 어디 전달하냐? PWM에 피드백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죠. 프로텍션이 걸린다는 그 신호를 갖다가 PWM에 피드백 회로를 주는 거죠. 그때 2차 측에 문제가 있구나. 야, 발진 정지시켜. 2차 측에 좀 화면 밝기가 좀 어두운데, 야, 펄스 발진을 좀 늘려. 뭐 그런 식으로 뭐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온오프 펄스 폭을 줄였다가 어떤 건 이게 늘렸다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피드백 회로에서 하는 역할이겠죠. 뭐 SMPS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테스터 갖고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고장난 거 갖고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정상 동작되는 기기를 가지고 실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공부한 거 좀 틀리는데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발전이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측정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쪽에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 매장에는 뭐 굴러다니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단선이 안 됐어. 갖다 막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특히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 건선수가 각 모델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똑같은 모델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함부로 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셀러가 판매하는 거는 뭐 삼성 무슨 제품, 이게 특정 제품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 맞으니까 갖다 끼는 거지만 초보자들은 매장에 굴러다니는 이 트랜스를 갖다 막 아무거나 갖다 끼는 경우가 있는데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선수는 몰라요. 권선수를 모릅니다. 이거를 뭐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글쎄 뭐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수리맨이 굳이 이걸 얼마나
비싼 원가를 갖고 있는 게 인버터도 아닌데 그런 장비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해서 하면 되고, 그때 똑같은 모델 아니면 이 트랜스를 갈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코일 2차 측의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보는 동영상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 모드를 이렇게 놓고요. 저항 모드 놓고, 자, 건선수가 많이 간 게 있죠? 건선수가 많이 간 게 어디다? 2차 측이다. 2차 측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찍히잖아요. 이게 납이 산화가 돼서 그래, 오래된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좀 인내심을 갖고 찍어야 됩니다. 831kg가 0.83kg가 나왔네요. 그죠? 0.83. 자, 반대쪽을 재봅니다. 100옴 차이 안 나죠? 83 나왔는데 82죠? 이거는 아주 양호한 거죠. 자, 트랜스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를 해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2차 측 재보는 거, 2차 측. 여기가 1차 측이죠? 트랜스 두 개를 통합해 놓은 거죠. 자, 554. 자, 반대쪽 2차 측을 재봅니다. 553. 양호하죠? 예, 1옴 차이나 1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텍션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막 갈라고 이거만 통째로 갈지 말고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실장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 상태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고장난 제품이 아닙니다. 1.370이나 1.37. 자, 2차 쪽 반대쪽을 재봅니다. 1.37인데 조금 떨어지죠? 100옴 차이가 안 나니까 요것들은 그냥 써도 무방하다. 작동이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옴 좀 밑으로 떨어졌네. 이건 불량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 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테스터기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적절한 활용해 보세요. 꼭 LCR 메터가 있어야, 물론 LCR 인덕턴스 값을 측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이런 우리가 쓰는 이 전자기기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저항값 측정해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인버터 CCFL 백라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형광등 방식의 CCFL 우리가 인버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자, 지금은 뭐냐면은 백라이트가 LED라는 얘기는 LED 백라이트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이 반대로 하면 불이 들어오니까 점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라는 인버터가 아니라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여기가 SMPS고요. 자, 이 파트가 뭡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알죠? 뭘 갖고 판단하라 했죠? 뭘 갖고? 트랜스를 판단하라 했죠? 얘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트랜스가 없잖아요, 여기 트랜스가. 왜? LED 백라이트는 직류를 공급해야 된다. 즉, DC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가 없는 거예요. 트랜스는 뭡니까? 교류를 이용해서 교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잖아요. 드라이버라고 이게 드라이버. 드라이버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이 드라이버를 우리가 컨버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컨버터.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통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가 어떤 건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드라이버 정류 회로는 PWM과 FET로 이루어진 스위칭 회로의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 승합된 AC 형태 신호를 정류 회로인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 및 콘덴서를 거쳐 직류로 변환하여 LED 커넥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로 공급하기 위한 회로이다. LED는 직류 신호에 의해 동작되는 전자 소자이므로 트랜스 대신 정류 회로가 사용된다. 정류 회로의 중심 소자는 PWM, FET, 쇼트키 다이오드, 코일, 콘덴서이다. 자, 이게 정류 회로의 정의입니다. DC, LED 백라이트는 DC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트랜스가 필요 없고 바로 PWM과 FET 공조해서 나온 신호를 갖다가 정류를 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지금, LED 백라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CCFR 백라이트가 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올레드 아닙니까? 올레드인데 이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레드라는 패널은 자체 발광이죠.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그런 패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레드는 가격이 고가라는 거죠. 만약 보급이 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요즘 나오는 이제 QLED TV까지는 이게 백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백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좋죠. 4K까지 지원되고 어떤 건 8K까지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비싸요. 가면 갈수록 얘는 더 비싸겠죠. 근데 올레드가 나온다 그래서 LED 백라이트 방식과 CCFL 백라이트가 없어지냐? 없어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산업용 장비들이 로봇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사람 힘을 못하죠. 4차 혁명 단계에서는 로봇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이 안에 모든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회로가 지금 메인보드도 지금 우리가 1200소켓까지 나왔죠. 1200소켓까지 즉 10세대 CPU는 1200소켓을 쓰죠. 발전돼 가고 있는데 이 공장에 쓰는 산업용 기기들은 장비값이 보통 몇억에서 몇십억입니다. 몇백억짜리 있어요. 거기들은 메인보드는 펜티엄 보드도 아직도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모니터도 특수 모니터로 해서 RS232 방식으로 통해서 모니터의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우리가 그 공장에서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몇십억 되는 장비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고장나면 수리해 쓴단 말이죠. 이게 산업용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산업용 기기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초가 되는 공부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올레드가 나온다 그래서 CCL 방식의 LCD, LED 이런 방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리맨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올레드가 나오니까 이 공부 안 할 거야. 그것은 이제 수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산업용 기계들은 메인보드도 들어오면은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이런 소켓에 이렇게 CPU 소켓에 꽂아 있는 게 아니라 라이저 카드, 아주 구형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이 펜티엄 CPU가 꽂아서 이 슬롯에 꽂히는 방식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 부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산업용 기기 수리 단가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산업용 수리하는 사람은 한 달에 2건만 들어오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막 그러거죠. 몇백만 원 단위거든요, 보통. 비싼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여담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드라이버 회로에서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회로는 이게 이제 LED 백라이트 방식이잖아요. LED. QLED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승합 회로 대신에 이 정류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왜냐면 PWM과 FET가 공조해서 스위칭하는 스위칭 프로세서는 같다는 얘기죠. 스위칭 프로세서는 같아요. 단지 이 뒤에가 승합 회로가 아니라 이 정류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위칭 프로세서에서 DC가 바로 AC화가 되겠죠. 그럼 AC가 된 걸 갖다가 백라이트에 공급해주면은 얘가 점등이 되겠습니까? LED가? 안 되잖아요. 교류 신호는 공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 형태의 신호를 어떻게 해서든가 DC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게 바로 이 정류 회로라는 얘기죠. AC 신호를 받아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사를 통해서 바로 정류를 해서 DC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LED 모니터나 LED TV는 LED가 들어있는 LED 개수가 틀리죠. 보통 우리가 3V짜리나 6V짜리를 많이 쓰죠. 모니터는 3V짜리 많이 쓰고요. TV에서는 3V, 6V, 9V짜리까지 많이 씁니다. 보통 3V, 6V짜리 많이 쓰는데 LED 이게 방식 자체가 이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공급돼주는 이 전후가 여기 공급돼주는 우리가 DC 전압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조정해? 설계자들이 바로 이 PWM과 FET를 여기에 맞는 소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LED 개수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LED가 10개 있는 것하고 50개 있는 것하고 60개 있는 거 틀리겠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교류를 이 승합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어떤 소자를 썼냐에 따라 틀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제품에 맞는 LED 백라이트 개수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소자들을 거기에 맞는 걸 썼겠죠. 그럼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류회로를 통해서 백라이트에 이 DC전을 공급해 준다. TV 같은 거 찍으면 115V, 120V 막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건 60V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LED 백라이트 개수에 따라서 3V, 6V 쓰니까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몇 볼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에. 그래서 이 드라이버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는 이 승합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류 회로가 들어가 있다. 자, 여기 보면 트랜스가 없다 그랬죠? 트랜스가. 이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 립스보드는 LED 모니터 또는 LED TV 쪽에 전원 공급 장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 뭐 회로는 여기까지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PW가 FE 때 똑같단 말이죠. 나온 신호를 DC가 여기서 스위칭을 해주니까 AC로 변한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이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만들어준다. 근데 여기 50V 될 수도 있고, LED 개수에 따라 60V 될 수 있고, 뭐 120V도 될 수 있고, 뭐 180V도 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LED를 어떻게 구성해줬냐. 그 틀리잖아요. 그래서 LED 모니터는 보통 엣지 방식을 써가지고 여기에 LED 바가 하나 있던가, 요 위에 하나가 있던가, 보통 이런 걸 많이 써요. TV는 뭡니까? 이제 보급형 직화 방식을 써가지고 LED 바가 여기 쭉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4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6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뭐 8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LED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색 재현율이 높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보통 듬성듬성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급형 직화 방식은 옛날에는 여기 빽빽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원가가 안 맞으니까 요즘 보급형 직화 방식을 써가지고 LED가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거 3줄 저가 TV 같은 거 보면 이 3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보통 4줄, 5줄 들어가 있는데 좋은 것들은 뭐 8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백라이트 LED 패키지가 한 줄에 8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CCFL에 비해서 LED 백라이트가 수명이 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CCFL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LED 패키지가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수명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길고 짧습니다. 저도 지금 매장에 형광등 옛날에 방식에서 지금 LED로 조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가를 쓰다 보니까 1년 넘게 쓰면 이게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LED 제조사의 이 품질, 퀄리티 문제더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L사 걸 써보니까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딱 뜯어보니까 역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ED가 얼마나 지명도 있는 제품 제조사와 퀄리티는 단가 높은 이 LED 패키지를 썼냐에 따라서 오래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TV 수리할 때 LED 패키지도 어떤 제조사 거냐, 보통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내 셀러들도 이게 과연 어떤 제품인지 표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한 L사 걸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거는 뭐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뜯어보니까 LED 패키지 쭉 있는데 여기 하나만 나갔다. 그래서 요 하나 나간 걸 갖다가 L사 걸 갈았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다른 것도 문제가, 얘가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진행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하나를 통째로 하나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자꾸 가는 사람도 있는데 수리 잘하는 사람들 보통 그래요. 향후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 갈아주자고 이거 다 뜯어서 새 거를 갈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걸 이 한 줄에서 하나만 나가서 화면이 흑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 똑같은 제품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많이 있더구만요. 요 한 줄이라도 그냥 갈아주는 것이 좋다. 요 하나를 갈아주게 된다면 이 지금 들어있는 패키지가 똑같은 제조사 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 2차 불량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 줄을 갈아주는 게 좋다. 뭐 여러분들이 좀 서비스를 더 앞으로 향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다 5줄 있다. LED바 5개를 다 갈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 참조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혼자 동작을 못한다. 한 AD보드에 통제를 받는다. AD보드. AD보드의 통제 신호가 뭐냐? 바로 이네이블 신호다. 이네이블 신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정류회로 쪽의 정이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을 보게 되면 항상 12V가 SMPS로부터 12V가 공급이 되면 12V 공급이 되면 이 컨덴서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컨덴서. 뭐 튜닝 컨덴서라고 얘기도 하고 인버터 어떤 드라이버 컨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컨덴서를 거치는데 얘가 또 단골 메뉴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여기 이렇게 이 방폭변이라고 그러죠. 안전장치 방폭변 뭐 C자라든가 뭐 이 K자라든가 이렇게 방폭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해 콘덴서를 쓰게 돼 있으면 전해 콘덴서를 많이 써요. 콘덴서는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전해질이 유전체가 전해 액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고체 형태의 폴리머가 들어있느냐 그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걸 뭐 캔 콘덴서로 많이 얘기하더만요. 캔 콘덴서. 요거 일반 콘덴서죠. 근데 이것들은 고체 형식의 유전체와 폴리머 형식의 고체 전해질을 쓴 거는 수명이 좀 높아요. 요거 수명이 낮습니다.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라는 거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용량 감퇴는 뭐냐면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라 그러면 요게 3년 쌓으면 이게 80리터로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폴리머 콘덴서를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조 원가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따지면 이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하지만은 우리가 한 대를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몇만 대를 한다면 이 가격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를 쓰는데 전해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제조사가 유명한 브랜드 제조사냐에 따라서 수명이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 납니다. 제가 모니터나 TV 수리 들어오면 어느 제조사 콘덴서 무조건 다 갈아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콘덴서가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하우니까. 뭐 노하우로까지는 없어요. 수리하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멀쩡해. 겉은 멀쩡한데 갈면 잘 됩니다. 이게 왜 이 콘덴서가 중요하죠? 전자기기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갖다 하는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콘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우리가 콘덴서는 항상 이 정전 용량이 이 기준치를 맞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3 마이크로 썼다. 아이 그냥 100 마이크로 써 하고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갈아서 동작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설계자는 이 설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이징 타임을 가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설계자가 되고 수리자가 돼가지고 막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알루미늄 캔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 또는 솔리드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리드 콘덴서를 여러분들이 갈아도 관계는 없어요.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전 용량이 물론 이제 여기 방폭변이 블룩 튀어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면 되겠지만 이게 멀쩡해요. 그럼 여러분들 초보자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3년 이게 우리 모니터 뒤에 네임플레이트가 달려있죠. 거기 보면 이게 몇 년식이란 제조 연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3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콘덴서는 탈거한 다음 시간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고 그랬죠. 탈거해서 여러분들 다기능 테스터 갖고 있죠. 아니면 LCR 메타 갖고 있죠. 좀 더 정확하면 LCR 메타로 정해 좋겠죠. 재면은 여기 정전 용량 값이 나와요. 그랬더니 뭡니까? 33 마이크로인데 33.8이가 나왔어요. 상당히 우수한 거죠. 예, 90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33 마이크로인데 30 마이크로 떨어져 있다. 이건 기계 오차를 감안해서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0 마이크로 났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이상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캐패시턴스 메타로다가 반드시 이상한 것은 제외되는 거고요. 근데 콘덴서가 뭐 S&P에서도 2개가 3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0 마이크로짜리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터졌어.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하나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까 LED 바 갈 때도 다 갈아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콘덴서가 3개가 있었는데 이게 120 마이크로라 가정합시다. 이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초보자는 하나만 갈아준단 말이죠. 하나만 갈아줘요. 이 하나의 역할을 이 두 놈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콘덴서라 그러면 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면 이 콘덴서 사실 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다 갈아주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다, 기본.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AD 보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상 강의 쪽에 AD 보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말해서 알겠는데 뭐 우리 콘덴서는 뭐 표시되는 게 이게 한 4가지가 있어요. 정전 용량, 내압, 내열압, 극성 표시가 있는데 항상 여기 정전 용량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압 콘덴서에 걸어준 최대 전압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이 LED 드라이버는 굉장히 높은 내압을 썼어요. 33 마이크로 100V짜리 썼죠. 왜? 나가는 직류 전압이 크다. LED 개수에 따라서 60V가 될 수도 있고 100V가 될 수도 있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니터는 보통 뭐 100V 이하를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내압이 높은 걸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25V 썼다 어떻게 됐으면 터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이 정전 용량과 이 내압을 꼭 지켜주는 것이 좋다. 조금 전에 설계자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용량을 찾아서 이런 콘덴서들은 보통 셀러에 부탁하면 다 오는 거니까 없다 그래서 막 하지 말고 설령 없는데 소비자가 지급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요게 부분되니까 여러분 이해를 시켜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해줘야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 뭡니까? 전액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마일러 콘덴서는 극성이 없죠. 아무데나 꽂아도 관계없지만 얘는 반드시 회로에 정삽을 해줘야 정삽을 해줘야 된다. 플러스는 플러스 방향대로 마이너스 방향 해줘야 돼. 지금 이걸 역삽을 하게 되면 뭡니까? 콘덴서가 터져버리겠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회로에 연결해 주게 되면 얘는 터져버리거나 이상 작동이 되겠죠. 아마 S&P에서 수리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막 급하다 보니까 콘덴서 방향 반대로 꼈어요. 220V인가 하더니 연기가 푹 올라오면서 뚝뚝 터지면서 방폭변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입문자들은. 그래서 항상 이 부품을 교체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뭡니까? 살펴볼 게 제대로 정삽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한 다음에 전원을 인가해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인덕터. 여기 이제 인덕터가 있다 그랬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인덕터가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 코일에 이 마킹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마킹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일은 단선 여부만 측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저항 모드, 다이오드 모드로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부자음이 울리죠. 코일은 왜냐면 코일은 도선이잖아요. 하지만 이 코일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게 되면 어떻게 하면 유도 능력이 생겨버리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는 거죠. LCR 메타로 L 측정 모드로 해서 얘가 얼마나 유도 능력이 보통 마이크론 헬리단위로 나오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은 난감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인덕터라는 코일은 그렇게 나가거나 그런 게 없고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크게 좀 볼까요? 크게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이 구리 도선에 에나멜이 발라져 있습니다. 에나멜. 하나의 전선 피복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리하다가 드라이버 팁이나 인두 팁 쳐가지고 이 에나멜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220 전원 코드가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 전기 흐르거나 아니면은 그죠? 누설 전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케이블 용도에 따라서 뭡니까? 그 케이블 고무 케이블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코일 도선에 동선에
칠해져 있는 에나멜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 절연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상한 어떤 고주파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작동이 되겠죠. 이상작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보통 이런 에나멜 이런 즉 인덕터들은 이렇게 수축튜브로 쌓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나멜 동선, 이 동선에 칠한 에나멜이 벗겨지지 않게끔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많아요. 고급 제품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안 싸져 있죠. 이렇게 싸져 있는 경우는 바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여기 실리콘을 많이 발라줘서 회로에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수리할 때 인두 팁이나 드라이버 팁들이 여기 에나멜, 그러니까 동선에 칠해지는 에나멜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수리할 때 주의할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일은 사실은 단선 여부만 우리가 테스트할 측정하지 이렇게 인덕턴스 값을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사실은 장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마 장비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수리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일은 이렇게 단선 여부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단선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한데 드물죠, 좀. 자, 스위칭 FET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이 지지신공을 이용하라. 지지신공을. 이게 전압의 측정이 안 돼야 되는데, 이 회로를 어떻게 설계에 따라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압이 측정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불량이 아닙니다. 전압이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0V가 나왔다. 자, 지지신공은 뭐냐면, 많이 얘기했죠, 이게, 지지신공은. 이 디지털 테스터의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요. 흑색 프로브를, 이게 지금 1차 측에, 이게 지금 스위칭 FET가 1차 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측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SMPS 봐서 2차 측이죠. 그러니까 이 전의 콘덴서, 우리가 그 12V를 받는 콘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 그걸 FET 게이트에 됐을 때, 이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된다. 근데 0V가 아니라 1.3V게 되면 이건 정상이다. 왜냐면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0V가 측정됐다. 0V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회로가 이 다이오드가 FET가 쇼트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 좀 보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요 드레인 소스 게이트 간에는 정기적으로 절연입니다. 여기가 절연. 통하면 안 되겠죠. 이게 G에다 놓고 여기다 G 했는데 이게 지금 소스는 보통 접지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통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도선으로, 철선이다, 이 철선. 도선으로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쇼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재는 방법은, 소스 드레인, 여기 지금 회로를 보면요. 다이어 모드로 다 정상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 값만 전압이 측정이 돼야 돼요. 나머지 측정이 되면 안 되겠죠. 정규 절연 아닙니까? 하나만 측정돼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 보니까 그냥 이 지지신공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정상대로 측정을 하시든가 저같이 이렇게 지지신공으로 하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습관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FET도 많이 나가요. 이 드라이버 쪽 보면은 이 FET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뭐 콘덴서는 단골 메뉴고요. 그래서 PWM 측면보다는 이 FET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FET는, 이 내압이 좀 높습니다. 내압이. NTP70, N80이라는 걸 썼는데, 요 뒤에 있는 걸 보통 전압을 얘기해요. 전압을. 이게 뭡니까, 이게? 앞엔 전류를 얘기하고, 이 70A 80V짜리예요. 암페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드라이버 쪽의 소자들은 인버터하고 좀 틀리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내압 자체들이 좀 높아요. 내압 자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할 때는 항상 여기 있는 부품명을 갖고 데이터 시트를 조회해서 여기 지금 원하는 80V 70A다 이걸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제일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는 VDS 값, 소스와 드레인 전압, 그 다음에 ID 값, 요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소스의 드레인 전압이 80V고, ID 값이 뭐 70A잖아요. 80V. 그러니까 요 규격을 지켜주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약간 높은 거 써도 돼요. 여기에 미달된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가능한 맞춰줘야 되지만 없다. 대체품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이보다 좀 높은 걸 써주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데이터 시트를 좀 많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답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문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안 찾는 분이 있고, 귀찮아. 귀차니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구글 번역기에는 파파고를 통해서 잘 번역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 자, PWM 양모판별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요. 하나는 흑색 프로브를 요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을 하고, 흑색 프로브를 여기다 접속을 하고, 하나는 요 적색 프로브를 요 VC 단자에 쟀을 때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얘하고 얘가 전압이 측정된다면 뭡니까? 0V가 측정된다면 뭡니까? 이 쇼트죠, 쇼트. 전압이 이렇게 측정이 안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다 대고 적색 프로브를 각 단자에 재서 이 절연 저항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절연 저항 값이. 그럼 어떤 보통 뭐 소자에 틀리겠지만은 300오hm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불량이다. 근데 소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측정 가격을 볼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을 측정으로써 절연 저항 값이 이 모델은 이 소자는 얼마 정도 나오면 된다. 또 어떤 건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PWM 보통 불량이 나면 이 그라운드하고 VC가 쇼트가 되니까 0V 값으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 값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할 수도 되고요. 자, 이 PWM은 이제 OZ998,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LED 컨트롤러죠. PWM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자가 다 OZ998이라는 이런 걸 쓰지는 않았어요. 틀리는데, 여러분이 고장술이나 아니면 학습하고자 하는 교보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리니까 그 데이터 시트는 이 품번을 통해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니까 정유회로 쪽에서 우리가 이제 PWM과 FET와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서 DC를 ACOR을 만들어주면은 LED 백라이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주는 소자이기 때문에 AC 형태의 신호를 스위칭에서 AC 형태의 신호를 정유해서 쓰려고 하면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주겠죠.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이 쇼트키 다이오드죠. 쇼트키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죠. 즉 플러스 방향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캐소드 방향이라고 그러죠.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요게 바로 마이너스 캐소드 방향이라는 얘기죠. 캐소드 방향.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프로브를 양단에 댔을 때, 즉 적색 프로브를 여기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캐소드에다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왜냐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밖에 흐르지 않잖아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거지 역방향으로는 안 통한다. 그게 다이오드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쟀을 때 보통 실장 상태에서 0.3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근데 측정했더니 0V가 나오더라. 0V가. 이건 쇼트겠죠. 하나의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해버린 철선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0V가 측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또 회로에 따라서 0.3V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0V가 측정이 된다는 것은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회로가 쇼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면 되겠죠. 근데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데 떼어서 재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 그걸 떼어내고 이 회로를 또 쟀더니 회로 역시 맞더니 쇼트로 나오더라. 그럼 이 주변, 이 영동된 회로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역추적에 드러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이거를 쇼트 값으로 나오니까 요거만 갈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뭡니까? 탈거한 상황에서 이 정상값이 나오는 측정을 해야 되고 정상이다. 여기서 쇼트로 하니 정상이다. 그러면 회로를 오픈된 상황에서 탈거한 상황에서 회로도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측정했는데 역시 또 0V가 나온다. 0V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아니 연동된 회로 문제겠죠.
쇼트기 다이오드는 정상인데 이 연동된 회로가 쇼트 나면서 얘 쇼트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차피 교체하기 위해서 탈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탈거한 상황에 측정해보고 탈 정상이다. 그러면 뗀 자리 회로도 역시 측정해봤을 때 0V 값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측정해봐서 0V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정상이라도 주변 회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 12V가 이게 SMPS 파트죠. 이게 드라이버 파트죠. 이 연동이 돼 있단 말이죠. 연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는 12V 라인, 12V 라인을 일단 끊고 작업을 하세요. 들어갈 때 휴즈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인덕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바로 철선으로 바로 12V 넘어가는 게 있는데 휴즈로 들어가는 거 금방 연애 판정이 되겠지만 12V 라인을 따라가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 라인을 끊고 작업하면 얘가 SMPS가 봤을 때 이 드라이버도 2차 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차 측이라고. 그러니까 그 라인을 끊고 이 SMPS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얘가 쇼트값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끊고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여기 지금 AD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AD보드도 빼버리고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를 측정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건 다 알겠죠? 항상 요 방향이 이렇게 흰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캐소드다. 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이 칠해진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로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 기본 강의 전자전기 기초 강좌에 얘기했었는데 노트북에 많이 쓰는 탄탈 콘덴서는 요게 칠해진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전자소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공통규격을 가져가면 되는데 튀려고 그러는 건지 어지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탄탈 콘덴서는 여기 칠해진 부분이 플러스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트기 다이오드도 여기 쓰는 거 OB3350이라는 걸 썼는데 얘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예, 얘는 100V 2A짜리네요. 그러니까 100V 2A짜리인데 얘가 나가서 대체품 쓰려고 그러면 항상 이 규격을 지켜줘야 된다. 조금 높은 건 괜찮다. 얘가보다 낮은 거 쓰면 안 된다. 반문하시는 분 있죠? 낮은 거 써서 눈 딱 되는데요. 그건 설계자 의도를 무시한 거겠죠. 그래서 가능한 맞춰주세요. 이의제기하면요 괜히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 만들지 수리를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지 마시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갈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시트는 어느 정도 수달될 때까지는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전압도 측정해 봐야 돼. 이제 이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측정을 해봤더니 15V가 나오네요. 거기서 12V가 들어가는데 15V 공급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해서 틀리니까 정상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전압되는 거 알죠?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컨덴서 마이너스에 되고 적색 프로브를 플러스에 됐을 때 이 전압이 측정되면 된다. 근데 이게 2V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전압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SMP에서 오는 부분이 문제인지 이쪽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측정해 봐야 되겠죠. 자, PWM의 온오프 시그널을 측정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드라이버나 인버터는 혼자 동작을 못 한다고 그랬죠. 항상 어디에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 즉 이네이블 신호가 이 PWM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파워온 버튼을 갖다가 온 하게 되면 이 신호가 AD 보드로 들어가서 AD 보드의 MCU를 거쳐서 MCU 안에 들어있는 폼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이네이블 신호가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이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죠. 신호니까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에 DC 모드로 놓고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측정을 했을 때 이 신호가 전압이 측정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신호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특별한 신호가 안 넘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이버는 동작, 즉 LED 백라이트가 안 켜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일단은 흑색 프로브를 콘덴서 마이너스에 대고
적색 프로브를 이 PW의 온오프 단자, 이네블 단자죠. 1번 핀이 이네블입니다. 이 지금 품번을 가지고 있는 PWM은 1번이 이네블이에요. 찍었을 때 이게 0.45V가 나올 수도 있고 0.2V 2V가 나올 수도 있고 신호가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 자체는 AD 보드에서 안 보내고 있다. 그럼 안 보내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AD 보드 측면을 봤을 때 MCU, 이게 MCU가 있죠. MCU 안에 이 포메어는 다 정상이에요. 그럼 이 신호를 갖다가 사용자가 온오프 버튼 눌렀을 때 연사 간영을 통해서 이네블 신호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온오프 스위칭 회로 들어간단 말이죠. 스위칭 회로 TR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TR이 고장 났든가 아니면 포메어가 손상이 됐던 건데 이걸 우리가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MCU의 신호는 바로 이쪽으로 드라이버나 인버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 스위칭을 거치는데 TR로 구성되어 있다. 그 TR이 지금 정상인지를 바로 모릅니까? 온오프 스위칭의 TR을 양부 판별해봐라. 거기에 정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 포메어 쪽에 MCU 안에 드는 포메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측정해봐라.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영상 보드 쪽에 갔을 때 이제 그 신호가 포메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시리얼 인풋 단자와 클락 단자와 시리얼 아웃풋 단자를 측정해보로써 그 신호 파형을 가지고 불량이다 아니라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포메어를 ISP식으로 써놓는 것이 아니라 파형을 측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위칭이랑 문제인지 아니면 포메어가 불량이 난 건지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그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신호가 이렇게 정상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안 넘어오는 것은 AD 보드 쪽으로 스위칭 회로나 포메어 쪽이 정상인지를 측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영상 강의, 메인보드 강의 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나와야 된다, 신호가. 이 신호는 어디서 들어온다? AD 보드 MCU 연산돼서 온오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AD 보드의 온오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네블로. 그래야 펄스 발진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어디 준다? FET 게이트에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FET 드레인 전압. 우리가 220V를 SMP 인가함이 하게 되면 오토 방식이라고 했죠. SMPS는 모니터 쪽에. 그래서 2차 쪽에 5V와 12V 나오는데 이 12V는 뭡니까? 드라이버 또는 인버터를 구동하기 위한 스탠바이 전압을 어디 제공한다? 이쪽에 드라이버 쪽에 제공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FET 드레인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PWVCC 전압은 12V 전압 강화를 통해서 이 PW를 요구하고 데이터 시트상에 PW를 요구하고 있는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의 전압이 여기에 공급이 될 겁니다. VC 단자로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FET의 12V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스위칭을 합니까? 아니죠. PWM에서 듀티 사이클을 어디 주냐?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해 줬을 때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가 뭡니까?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하는 스위칭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거죠. 동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백라이트가 안 켜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드레인이 지금 제대로 전압이 공급되는 걸 측정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19V가 공급되는 그런 보드네요. 그러니까 드레인의 전압이 나옵니다. 정상이겠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12V를 공급하는데 설계자에 따라서 19V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통 12V를 많이 공급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이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압 측정은 다 알죠?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콘덴서 마이너스 접지죠? 접지게 되고 적색 프로를 FE 드레인에 쟀을 때 이 전압이 측정이 돼야 된다. 자, PWMIC VC 전압. 얘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상의 전압은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 얼마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PYP. 이 표준 전압이 보통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미니멈에서 맥스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 전압이 들어오는지를 데이터 시트 보고 판정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설계자가 다양한 PWM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압이 맞는 건지는 아닌지를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물론 수리를 자주 하는 것들은 이게 몇 볼트 전압 들어간다 알겠지만은 초보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OJ998이라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이 서플라이 VC 전압이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표시였고 TYP를 해서 표준 전압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얘는 지금 데이터 시트 조회했더니 정상 공급되고 있어요. 이 전압이 출렁거린다든가 그런 건 뭡니까? 얘 VCC 12V가 아까 19V인가요? 들어와가지고 전압경을 듣칠 때 많은 그 소자를 거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량이 있어도 얘가 널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역으로 또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V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 측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PWM과 FET가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서 DC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AC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AC는 백라이트가 사용할 수 없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렬을 거치는데 그 첫 관문이 쇼트키 다이오드 들어간다. 쇼트키 다이오드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네. 몇 볼트가 나오는지,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제트는 20볼트가 나오네요. 무부하 상태에서 20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이오드 쪽에 재보면 되겠죠, 다이오드 쪽에.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이 콘덴서 마이너스 이게 접지죠. 그리고 요 적색 프로브를 쇼트키 다이오드의 캐소드 쪽 애너드를 통해서 이렇게 애너드 이쪽으로 전압이 공대 여기를 재야 되겠죠. 여기다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전압이 DC 전압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 전압이 고정적으로 딱 머물러 있느냐 출렁거리냐에 따라서 출렁거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시 점검을 앞 뒷단 역으로 들어가면서 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스위칭에서 발진과 스위칭하는 소자는 전압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지금 파형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측정을.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서 지금 PWM의 에서 온오프 신호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신호를 줘야지 이 정상적으로 고른 동일한 이 듀티 사이클을 제공해야 얘가 스위칭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파형들이 불규칙하다 그러면 뭡니까? 2차 측에 나오는 전압도 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자, 이 악어 클립 접지죠? 콘덴서 마이너스에 되고, 그 다음에 이 PWM의 아웃풋 신호, 즉 펄스 온오프 신호는 바로 게이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재지 말고 FET 게이트와 같이 연결되니까 게이트를 찍으면은 PWM에서 제공하는 온오프 신호가 바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여기 지금 온타임이죠. 온타임, 오프타임, 온타임, 오프타임. 요게 신호가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널뛰고 있다. 그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입니까? 그런 온타임과 오프 시간을 갖다가 게이트에다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또 해야 되겠죠. 추적을. 그래서 지금 요 PWM에 있는 이 단자들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쇼트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원이 인가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재는 게 좋죠. 게이트 재는 거죠. 즉 이 PWM의 아웃풋 펄스 파형 나오는 것과 FET 게이트는 같이 동일한 회로다 해서 이코로 표시를 해놨죠. 네, 거기를 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굳이 재고 싶다는 뭡니까? 이쪽에 아웃풋 단자와 연결된 연결된 회로에 그 소자에서 재면은 쇼트가 날 일이 없겠죠. 왜냐면 이 단자가 좁기 때문에 이 프로브에 이 핀이 닿으면 이 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초보 때는 많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동된 회로를 재거나 FET 게이트에 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방법이겠죠. 자,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아웃풋 신호를 갖다가 게이트에 줬단 말이죠. 그럼 아까 드레인이 19V가 대기하고 있죠. 여기 게이트에다가 어떤 바이오스 신호를 주다 보니까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온오프 신호에 의해서 스위칭을 하게 돼서 뭡니까? DC가 이런 여기 19V가 DC가 바로 이게 AC 형태의 신호로 바뀌더라. 이게 뭐 스위칭이죠? 스위칭 신호죠. 그래서 FET 드레인에 재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 오시로스코프로 재는 거죠. 쟀을 때 이런 신호가 나와야 된다. 이 신호가 지금 왜곡되거나 이러면은 요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FET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여기서 불규칙한 온오프 신호를 주든가
아니면 뭐 피드백 쪽에서 문제가 돼서 그러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진을 하고 스위칭하는 이런 소자들은 반드시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파형을 측정해서 이 파형이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을 해서 문제다 아니다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실로스코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보다는 탁상형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하는 범위라든가 정밀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출장을 위해서 간이 측정을 위해서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도 괜찮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유튜브에 그 내용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100MHz 이상 지원되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반드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어야 좀 더 정밀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오류가 없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소프트키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A시형대 신호가 이쪽 에노드로 들어갈 겁니다. 이 에노드를 들쳐가면 다이오드 이쪽 거쳐서 정유라서 이쪽으로 뭡니까? 플러스 신호가 나오겠죠. 직류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스위칭 신호는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다이오드 쪽 에노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프로브를 갖다가 이 쇼트키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딱 됐을 때 이런 스위칭 파형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스위칭에서 넘어오는 이 신호가 교류 형태 신호가 찍히는가, 요걸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른 왜곡되지 않은 파형이 고르게 나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된다. 파형 나오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파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곡된 파형이냐, 동일한 파형이냐, 그걸 보고 동일한 파형이면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면 아까처럼 나온다. 근데 이 파형이 정상 파형이냐 왜곡 파형이냐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오실로스코프 평가를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 LED바에 공급되는 전압, 그 콘덴사를 통해서 가잖아요. 무부하 상태에 됐을 때 전압이 출렁거리는 거 아닌가를 이렇게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콘덴사 마이너스에 대고 적색 프로브를 플러스에 됐을 때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가, 출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 이 전압은 LED 개수에 따라 다 틀려요, 전압이. SMPS 쪽도 보면 뭐 100V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뭐 60V 나오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LED 개수에 따라서. 뭐 CCFR 방식의 백라이트하고는 인버터하고는 틀려요. LED 개수에 따라서 나오는 전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SMD 타입의 소자를 띌 때 이 패턴, 여기 이제 PWM이라든가 SOIC 8핀 타입 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제품들은 공장에서 양산 체제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몇백 개, 몇만 개, 몇십만, 몇백만 개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이 공정은 우리가 2개 공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을 거칠 때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이 플로우 공정하고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는데 이 플로우 공정은 뭐냐면은 이 납땜절을 거쳐가면서 밑에서 이 부품들을, 즉 리드 타입의 이런 부분들을 이 솔더링 하는 방식이고요. 리플로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컨베이어 벨을 타고하면서 하부에서 열을 쪼이고 상부에서 열을 쪼리는 이 히팅 방식을 통해서 리플로우 공정은 히팅 방식이에요. 거기서 얘를 위에서 쪼이고 밑에 쪼여서 얘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DJ 칩도 마찬가지죠.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는 거죠. 리플로우 공정을. 거기서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과정을 거칠 때 여기다가 크림 솔더를 도포를 하고 이 부품을 얹기 전에 뭐를 하나 칠해야지 이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 칩본드라는 걸 밑에다가 한 방 써요. 지금 칠해놨는데 이 빨간 거 보이죠? 이 칩콘덴사, 칩저항 같은데 이렇게 요 밑에 요 보이시죠? 요런 걸 요렇게 눈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게 밑에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면서 흔들리게 되면 물론 크림 솔다, 이 솔다는 크림낙 같은 경우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콘베어, 다량의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콘베어 타고 다닐 때 이 부품이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불량 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끔 이 칩본드를 싸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걸 뛸 때 열풍길이 여기가 가고 여기가 가고 여기가 가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그건 바로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뛸 때 디솔더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열풍기를 쓰잖아요. 여기 열풍기로 가하고 여기 열풍기로 가하고 여기 가운데도 가해줘야 돼요. 그래 칩본드가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것이 녹으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해주고 뛸 때 여러분들 핀셋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의 30도 각도로 비틀면서 뛰어야지 이게 떨어집니다. 비틀면서 너무 많이 비틀면 이 회로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가하면서 여기 가고 열을 가하고 고르게 세 군데를 가해서 어느 정도 납이 녹았다 그러면은 핀셋을 물려가지고 양쪽에 잡고 약간의 30도 방향으로 틀면서 뭐 이렇게 틀든 간에 틀면서 얘를 띄어야지 회로 손상없이 뛸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덜한 것 같습니다. 뛰고 나면 요 자리가 요 뛴 자리가 검은스러운 빨간스러운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밑에 칩본드가 지금 발라져 있는 것 같다. 그럼 가운데를 좀 집중적으로 열을 많이 좀 가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가 이제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CCFL 방식의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와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TV하고 모니터에 들어가는 SMPS 전반을 강의를 했고요. 이번 강의를 이제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 드라이버 강의를 좀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강의는 뭐냐면 이제 OJT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고장수리 몇 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원 공급 장치인 SMPS와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 드라이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 강의 쪽입니다. 메인보드, 패널보드, 티컨보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한 수리 사례를 가지고 뭐 개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OJT에 대한 실습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OJT 강좌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